자, 한 달 만에 만난 아버지랑 또 방송할게요. 수스님께서 시작이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하셨어요.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무슨 이상가족 제외하는 것 같다. 뭐 할아버지라고 해요. 아니, 아버지는. 아니. 네. 장관님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하고 뵐 때마다 건강하셔가지고 전 좋습니다. 기본 인간적으로. 자, 시작하겠습니다. 평화가 답이다. 월간 정세현 12호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무리어 통일부 장관을 두 번이나 하시고 지금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부총리급에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은 그 경북 도지사였다. 도지사를 하셨던, 나는 그분은 만난 적은 없는데 김관용 씨? 김관용 씨인가 그럴 예. 거예요. 예. 원래 그 자리가 김무성 씨가 들어가려고 했다는 게 소문이 그러려고 파다했잖아요. 그랬다고 그랬죠. 근데 뭐가 안 맞아가지고. 글쎄요, 뭐 저희 그 케미가 안 맞으면은 못하는 것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대북한 정책이 강성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자리들이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지금 뭐 평통자문회의가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바람에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뭐 그건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남북관계가 이 경색이 되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평생을 못 맞췄던, 반평생이죠. 평생은 아니고 통일부가 지금 존재감이 없이 된 게 참 내가 좀 가슴 아픕니다. 맞습니다. 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뭐 통일부 장관의 언론 노출이 심할 정도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많이 하고 싶어 했던 자리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첩경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 알려지면 좋은 거니까 정치인들한테는. 그 정동영 씨가 그렇게 해서 기적이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제 후임 통일부 장관이 됐고, 그 덕으로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됐었는데, 그 시기에 나라의 운명이 그런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 대통령 되기에는 좀 적절치 않았는지 난데없이 이명박 후보한테 쳐가지고 그 뒤에 한 10년 동안, 10년 가까이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4년, 그 9년 동안에 북한이 핵실험을 4번이나 했습니다. 그걸로써 북한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보수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과의 관계를 말하면 북한을 관리하는 쪽으로 끌고 가지 않고 압박을 하거나 붕괴를 기다리는 식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면은 결국 남는 것은 북한의 소위 이 핵 미사일 능력 강화,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도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시간에 비례해서 좀 강화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요 며칠 전에 동창리 유성 발사장, 유성 발사장이 미사일 발사장이지만, 거기서 이 고체 연료를 이용한 말하자면 발동기, 그러니까 엔진이죠. 예. 엔진 출력 시험을 해가지고 성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지금은 유성을 발사하기 위한 엔진 시험이었다고 하지만은 유성 발사 로켓이나 그렇죠. 미사일이나 그거예요. 멀리 쏘는 건 똑같으니까. 그럼요. 각도의 문제지. 각도의 문제지. 장관님, 그 이야기는 이제 이따가 좀 자세히 해주시고요. 예. 북한은 우리보다 춥잖아요. 응? 북한 날씨는 우리보다 춥잖아요. 춥죠. 더 위에 보면 아오지 탄광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추울 것 같고. 그러니까 백두산 최근에 여기 서울이 한 영하 10도 됐을 때 백두산 영하 40도라고
나오대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작은 땅이 아니에요. 돌아다녀 보면 진짜 넓어. 그럼. 예. 근데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 평양이 아침 영하 17도. 한국에서는 아마 영하 17도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서울이라면. 영하 17도면 엄청나게 춥죠. 예. 한국에서는 추운 날씨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질이 다른 거죠. 다르지.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추운데 사람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화끈한 것 같아. 네. 단선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좀 약간 따뜻한 쪽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그렇죠. 유연하죠. 예. 근데 북한 사람들이 이제 이 추운데 살아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은 기질적으로 남쪽보다는 훨씬 더 좀 공격적이라고 그럴까 직선적이고 참지를 잘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도 그러니까요. 불구하고 북한이 화날 일만 자꾸 해대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저번에 문재인 정부 때 북한 김영철인가? 그 양반이 그랬잖아요.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했다는 이야기가. 금영철이 하는 거는 리선권이. 리성권이었나? 리선권이. 근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쪽에서 막말이 되고 어떠죠? 북한 측에서는 농담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질 차이가 날씨 차이도 분명히 있다. 알겠습니다. 기질도 기질이지만 북한 사람들은 앞을 보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뒤에서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을 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충성 경쟁이죠. 냉면이 노건으로 넘어갑니까? 우리 기업들한테 투자 안 해준다고. 그건 자기들 나름대로 농담인 거잖아요. 농치인 거잖아요. 심한 거죠. 그런가요?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은요. 서울 출신 며느리한테 이렇게 뭘 잘해주겠다고 네. 뭐 이렇게 사드릴까요 하면은 어머니 표현이 지랄하네. 서울 며느리는 그거 추경 어머니 지금 광주 사세요? 예. 그거는 전라도 사투리로 지랄하는 귀엽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 충격 먹는 거 언어 차이 때문에. 이거 지랄하고 있네. 그것은 참 그 뭐라 그럴까? 좋다는 뜻이에요 그거. 그런 경우에는 귀엽다는 뜻이지. 예. 그거를 잘못 알아들으면은 지랄하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돈이 너희들이 얼마나 형편이 좋다고 그러냐. 그렇죠. 그런 뜻이지. 그런 뜻이지. 좋으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지금 일단은 북한이 흑백 사진을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저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이제 서울하고 인천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북한이 위성을 쏘아 올려서 사진 찍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지. 지금. 예. 실증 자료죠. 실제로 저게 이제 해상도가 떨어져가지고 정확하다. 뭐 이렇게 이제 이쪽이 좀 뭐랄까요, 좀 비웃은 분위기를 보니까 어쨌건 저게 정찰위성 시험 사진을 공개한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정찰위성을 통해서 앞으로 남한의 어떤 지점을 우리의 타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을 뭐라면 연구하기 위한 자료 수집 차원에서 하지 않나. 우리도 위성 공개하는 띄웠다, 것은 네. 아무 때라도 우리가 이 지점을 우리가 목표물로 삼아가지고 공격할 수 있다. 까불지 마. 그렇죠, 그 그렇죠. 얘기죠. 다 보고 있어. 그렇지. 북한이 지금 정찰 위성을 띄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기술이 발전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정찰위성 그전에도 뭐 여러 개 띄웠죠. 근데 이제 그 정찰위성에서 서울 상공을 촬영을 하고 인천 상공을 촬영을 하고 말하자면 수도권인데 수도권을 이렇게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물증으로 제시를 하는 거는 아무 때나 우리가 어떤 지점을 타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말 조심하고. 그렇지, 그렇지. 툭하면은 미국 무기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겁주지 말고 그 얘기예요. 지금 그전에는 한미연합훈련을 봄, 가을로 한 번씩 2번밖에 안 했는데 요즘은 한미연합훈련이 그냥 수시로 일어납니다.
지금 최근에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우리도 같은데. 보도 보고 알잖아요. 보도 보고. 글쎄. 음. 그러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어떤 점에서는 겁도 나고 자극도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위 반격 차원에서 우리가 너희들 이 서울 상공, 인천 상공 그 주요 시설 이런 거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조심해. 어?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북한 들여다보는 것도 똑같을 거고. 야, 우리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을 들여다보는데 미국이 알아서 하는 일이지만 북한이 우리 서울 상공과 인천 상공 또는 경기도 수도권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더구나 지난 9월 8일 날 최고인민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핵 미사일을 실제 공격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법제화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응? 남쪽을 향해서 얼마든지 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해놓고 그로부터 한 3개월, 한 보름 만에, 보름이 채 안 됐구나. 3개월, 한 열흘 만에 저렇게 위성 사진을 통해서 본 서울의 모습과 인천의 모습을 이렇게 공개한다는 것은 그냥 흘려 듣거나 흘려버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사진이 조악하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조악한 건 맞는 것 같은 게 정말 저걸 과시하고 싶었다면 정말로 잘 나온 사진을 공개했을 가능성이 되게 있어 보여요. 이게 조악한 사진을 공개해놓고 김여정이 우리가 이제 조악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쪽의 전문가들이 첫판에 어떻게 그렇게 정밀한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 앞으로 얼마든지 해상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걱정 말라.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발끈했는데요. 김여정의 반응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입가진 것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라면 첫째도 의심, 둘째도 시비질이다. 두 번째, 개나발들을 작작하고 자중수고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세 번째, 일회성 시험에 왜 값비싼 고화질을 쓰냐? 말 같자는 소리 하지 마라. 네 번째, 발사체 기종이나 위치 한번 제대로 밝힌 적 있냐, 니들이? 그 대목. 예. 그 대목을 내가 보면서 우리는 그냥 우리 합참에서 한미 정보 공유 내지는 이 협조를 통해서 정확하게 발표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미사일을 발사하고 무슨 박격포를 쏘아대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쪽에서 분석했다고 한미 정보당국이 공동으로 분석했다고 하면서 발표하는 거 보면은 실제 자기네들 그 행동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응? 우리는 실제 내용을 모르니까 그저 한미가 정보 공유하는 차원에서 협력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겠지, 정밀 분석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북한이 볼 때는 웃기네. 또 이 애들 헛소리하고 있구만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네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실제로 북한이 무슨 미사일 이런 걸 쏘면은 제대로 못 밝혀가지고 헛발질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최근에. 심지어 현무투 미사일은 앞으로 쐈는데 뒤로 날아가는 상황까지 되니까. 예, 북한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대한민국이 좀 만만해 보이는 측면도 있어 보여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나 한편 한국의 무기들이 지금 유럽의 폴란드 같은 데 팔리고 있다. 네. 그리고 한국 무기를 살라고 하는 나라들이 많다. 중동이라든가 유럽 국가 중에. 그거는 좀 겁나는 일일 겁니다. 그럼요. 지금 재래식 무기로는 한국이 압도할 것 같고요. 핵무기 그렇죠. 예. 그 비대칭 전력 이런 개념에서는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핵과 미사일이라고 하는 비대칭, 말하자면 살상무기, 대량 살상무기, WMD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미국을 지금 북한을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지만 그 핵무기라는 건 사실 그렇게 아무 때나 함부로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위협의 수단 또는 협박의 수단, 거래의 수단, 협상의 수단일 수는 있지만은 실제 전쟁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무기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적인 그런 남북 충돌이 국지전으로 번졌을 때 초동 단계에서는 북한이 밀릴 가능성이 많아요. 재래식 면에서 월등하게 차이가 예. 있으니까. 재래식 면에서는 우리가 한 6등이라고 그러고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일본, 한국, 그다음에 프랑스, 영국입니다. 그 북한은 한 28등 내지 29등 정도 되는 걸로 국제 전문 연구소 군사 관련 전문 연구소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6등하고 28, 9등하고 싸움하면은 재래식 실력 가지고 그 뭐 초동 단계에서 한국이 북한은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밀리다 보면은 결국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있다. 그게 예. 우리로서는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자, 근데 지금 아까 그 김여정이 이제 발끈했다는 표현이 뭔가 전국을 찔려서 발끈한 걸까요? 아니면 한국을 좀 우습게 봐서 발끈한 걸까요? 예? 저 그게 궁금해요. 뭐라고? 김여정이 발끈한 이유가 예. 단순하게 한국이 만만해서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전국을 찔려서 나는 후자의 경우라고 생각해요. 전국을 찔려서 전국에 찔려서. 그다음에 이제 어. 더구나 전국을 찔렸다는 얘기는 이 그동안에 발사했던 ICBM이 고각으로 발사를 해서 뭐 동해바다 내지는 뭐 일본 건너서 무슨 태평양 쪽에 떨어졌지만은 이걸 정상각도로 쏠 때는 대기권 재진입할 때 6,000도 이상의 그 고열을 이기지 못해서 대기권 재진입할 때는 열이 그렇게 난답니다.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공중분해돼 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은 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지금 불쾌하다고 그런 거거든. 그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겠다는 경고가 글쎄, 나왔어요. 남쪽에서 그렇게 분석한 것이 어떤 점에서는 사실일 가능성이 나 있다고 생각해요. 한미가 찔려서 두고 보면 알 것이다 하는 얘기까지 하면서 실제로 그 정상각도로 쏘고 말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언제 그런 일을 하게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결국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상각도로 쏘기 위해서 아마 그 관련 부문의 일꾼들이 밤을 새워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ICBM 화성 17형이 고각 발사. 저 사진을 보면 미국으로 날린 건 아니고 바로 세워서만 쐈기 때문에. 그렇죠. 고각으로 쏘아서 이렇게 가까워요. 이 포물선 밑에 밑변 길이가 한 1,000km 뭐 900km 이렇게 나가게 하지만은 그걸 정상 각도로 쐈을 때는 포물선 길이가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쓰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멀리 쏠 수는 있는데 대기권의 재진입 시에 미국으로 쏜다고 치면은 그렇지. 대기권 밖으로 쏘아가지고 다시 떨어뜨리지 않으면 못 날리잖아요, 거기까지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대기권으로 재진입 시에 이 수천 도로의 고열과 충격을 6,000도, 대개 6,000도 정도라고 그러죠. 요거를 고열과 충격을 견딜지 안 견딜지는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증이 안 됐죠. 그러니까 2017년 11월 29일 날 13,000km짜리 그 ICBM을 발사한 뒤에 이걸로써 국가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언을 했지만, 그때도 미국 쪽에서는 대기권 재진입, 그러니까 그냥 이론상으로는 그걸 정상각도로 쏘는 경우에 13,000km가 나올 수 있겠으나, 그러나 대기권 재진입할 때 고열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은 아직은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사실은 이미 미국에서 그때 내놨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사한 화성포 17형 15,000km짜리 나갈 수 있다는 화성포 17형 발사에도 한미 군사당국, 정보당국에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확보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그냥 길길이 뛰면서 험악한 말을 쏟아내고 발끈하는 거 보면은 뭔가 이게 찔렸다. 말하자면 들킨 것 같아. 그런데요, 그 CSIS 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그 윌리엄스 부국장이 한 말인데요. 북한이 정상각도로 ICBM을 발사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그건 그러니까 북한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대비책을 세워라. 그것을 협상으로 막을 것이냐, 아니면 강대강, 말하자면 그 공중에서 요격을 해서 떨어뜨릴 것이냐 하는 것은 정부가 결정할 일이지만,
그러나 놀라운 일은 아니고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미국에서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북한 입장에선 예. 미국 본토 지금 괌까지는 가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그 정상 각도 발사를 만약에 성공해 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핵 협상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알 수 없지. 예. 근데 이제 본토다 미국에 그러니까 땅 위에다 쏠 수는 없고 그렇다면 큰일 나는 거고 아마 태평양 쪽으로 쏘겠죠. 그러니까 남태평양의 동쪽, 남미에 가까운 쪽에 거리는 미국과 똑같은 뭐 그렇죠. 그런 정도. 그러니까 그것을 방향만 틀으면은 뭐 뉴욕이나 워싱턴 얼마든지 때리고 남을 수 있는 거리가 나오는 그런 그 미사일을 바다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고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다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은 그때는 미국이 생각이 달라지죠. 야, 이건 진짜 워게임이네요, 워게임. 워게임이죠, 워게임. 근데 보는 가운데 끼었을 때는 북한과 우리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잘 조율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싸우게 지금 싸움을 붙이고 있는 데다가 글쎄,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대신해 가지고 때리고 있잖아요, 또 심지어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미국이 북한과 협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상황을 조성하고 미국과 그런 방향에서 그런 기조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북한이 일만 벌리면 미국한테 말하자면 확장 억제를 강화해달라 해가지고 맞아요. F-22 스텔스 뭐 전투기 같은 것이 뜨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북한은 또 거기다 대고 반발하면서 뭐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김여정의 담화 같은 말폭탄을 쏟아내거나. 이제 계속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태. 근데 네. 김여정의 담화 중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방부 쪽은 욕을 바락바락 했어요. 근데 통일부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남조선 괴뢰 통일부 것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 이 통일부는 이렇게 말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격한 말을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사태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하라 하는 정확한 워딩은 좀 조금 다릅니다만은 통일부는 말하자면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무슨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대목을 보고 이게 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다시 한번 한국 정부가 다리를 놔주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윤석열 정부한테는 좀 당장 기대할 수 없겠으나 그러나 이 북한의 대미 위협 군사 행동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미국도 이제 발끈해가지고 북한을 금방 뭐 쳐죽일 것처럼 하면서도 동시에 뒤로는 아까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가령 15,000km 실제 거리가 정상각으로 쐈을 때 15,000km가 나오는 ICBM이 대기권 재진입까지 성공을 하면은 미국이 달라질 거 아니냐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식으로 됐을 때는 미국이 앞으로는 화를 내면서도 뒤로는 반드시 이 비공개 비밀 접촉을 북한과의 비공개 비밀 접촉을 시도할 겁니다. 그때 한국이 늦지 않게 미국보다 한 발 앞서가면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리니까 벌써 한숨만 나오네요. 아니 나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기조라고 할까 국방부의 기조 또는 청와대가 아니지 대통령실의 대외 정책의 기조는 대북 강성 일변도인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발언 같은 걸 보면은 거기는 상당히 좀 유연한 측면이 좀 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뭐냐면은 이를테면 종시하냐? 그러니까요. 이번 노조 파업 났을 때 노동부 역할을 못 하거든요. 지금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할 정도로 환경부도 역할을 못 하는데 실세 장관이다 보니까
그래도 통일부는 자기 역할 조금은 해요. 분위기를 보면. 글쎄 권영세 장관이 어떤 점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서울법대 뭐 몇 년 선배고 그냥 그게 부하의 개념으로 그 장관 시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나는 그 보는데 그렇다면은 좀 권 장관이 말하자면 플랜 B 차원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좀 속 깊은 얘기를 좀 나눌 필요가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한미연합훈련 때 한번 해보고요. 지금 일본이 최근에 반격 능력 보유, 달리 표현하면 선제 타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다른 나라를 침략을 못하는 일본이 이제 반격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보유를 선언한 거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대하는, 러시아를 대하는, 북한을 대하는 자세하고 한국을 대하는 자세는 조금 기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사실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이잖아요. 뭐 북한과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로가. 그러니까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것에 대한 맹비난을 퍼부었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일본이 주장한 반격 능력은 선제 공격 능력이고 침략 요선의 공식화다. 그래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북한으로서는 사실은 일본이 지금 앞으로 5년 동안인가 약 우리 돈으로 한 430조를 투자해서 반격 능력을 이제 강화해 나가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 북한 핑계를 대고 하는 거지만 북한이 자꾸 이 미사일 쏘아대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반격 능력을 키우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으로서는 북한 핑계 대고 지금 대중 대북 이 그 군사적 그 공격 능력을 키우는 것이 그들의 본심입니다. 네.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는 그 쿠릴 열도 쪽의 그 영토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분쟁의 이 여지가 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일본 해군이 뭐 미국하고 합동 훈련을 하더라도 러시아를 의식하고 러시아를 겨냥한 그런 그 훈련도 자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꼭 북한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 일본마저 북한 핑계대고 반격 능력을 키워 나간다 보면은 그 불똥이 뭐 러시아하고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지만은 그 불똥이 자기한테 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 큰 나라들보다는 먼저 화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일본이 반격 능력, 선제 공격 능력을 이제 보유하겠다고 선언한 것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사실은 북한이지만 중국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뒤에는 중국, 네.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싫어하는 상황인데 일본이 북한을 핑계 삼아가지고 계속 군국주의를 공고화시키는 아베 때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북한이 미사일을 일본 열도 상공으로 날리면 막 난리가 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반격 능력을 보여야 된다라는 그 어떤 여론전을 하고 이걸 사실상 공표하고 뭐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 군사 대국화하는 데는 북한이 결정적 요소로 작동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일본이 군사 대국화 하는 결정적인 그 계기를 지금 북한이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동안에도 아베 신조가 총리가 된 뒤에 한반도 유사라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한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자유대가 출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게 한반도 유사입니다. 되면은 도리 없이 일본 헌법 구조를 바꿔가지고 자유대가 해외 출병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져야 된다. 그걸 또 국민 투표를 통해서도 확정을 하겠다. 그걸 추진하다가 아베가 이제 총리에서 물러났고 그걸 물려받은 것이 기시다 후미오 지금 그 내각인데 지금 아베의 후계자인 기시다 후미오가 헌법을 고쳐가면서까지 한반도 유사를 핑계대고 해외 출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북한이 좀 계기를 조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계속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북한이 그렇고 북한과 일본이 그렇고.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북한이 사고를 일본 쪽으로 자꾸 이 불집을 터뜨려 가지고 한반도 유사라는 걸 명분으로 해서 헌법을 고치고 싶어 한단 말이야. 울고 싶은데 때리지 말라 이거지. 그러니까요. 근데 북한 입장에 또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은 본인들 중심일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친북 발언이 되니까 조심해야 될 일이고.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분석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니, 글쎄 그래도. 북한은 북한의 입장이지 한국 입장 봐줄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걸 최대한 극대화시켜야 김정은의 어떤 그 소위 말하면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도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외적으로 적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 적이 되는 셈인데 남쪽도 지금 진보 성향의 정권이었을 때는 이게 적은 아니었는데 보수 정권이 들으면서 완전히 소위 적대성이 커졌으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체제의 소위 강화 거기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북한식 용어로 수령의 둘이의 철통같이 뭉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거기다 일본이 저렇게 반격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군사력을 강화하면은 그 핑계 대고 이제 일본과의 그 군사적인 긴장을 일부러 조성해 가면서 일본 때문에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군사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으니까 군만 말고 내 말을 따르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인민들을 참 피곤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민주정부만 들어서면 그 문제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 대북 정책이 곤란하고 힘든 거죠. 이게 계속 사이클을 타니까 네. 북한을 맨날 때릴 수도 없고 안 때릴 수도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핑퐁이 항상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북한에 대해서 비판했던 성명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사실 알고 보면. 아, 그럼요. 문재인 정부라고 그래서 무조건 북한이 하는 일을 뭐든지 그냥 옳수하지는 않았죠. 자, 그러면 이게 일본을 겨냥한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늘 열려 있는 거죠, 지금. 그건 뭐 그동안에 많이 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저렇게 반격 능력을 키우겠다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예산 증액까지도 이제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두지는 않을 거예요. 북한이 남쪽을 향해서 군사적인 위협하랴, 일본을 향해서 군사적 위협하랴, 바쁘게 생겼어요. 이번에 반격 능력 보유, 사실상의 선제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기술 변경이라고 하는데 저거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일본이 한국과 북한을 상당히 갈라치게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야 니들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이익 국가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북한을 때려줘라고 하는 이쪽의 갈라치기가 저기서 등장하더라고요. 중국, 북한, 러시아는 굉장히 안보상에 적으로 표시한 그런 측면이 있다면 한국은 그래놓고 또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는 독도는 우리 땅이다 같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남북한을 갈라치기 하는 것은 원래 그 사람들 전공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일본 식민지 통치 시절에도 남북한을 갈라치기 하지 않았어요. 남선 북선이라는 말 맺지 않았어요. 남선 북선 해서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디바이드 앤드 컨트롤 그 방식으로 지금 조선을 식민지로 끌고 갔었는데 지금 분단 이후에도 2차 대전 이후에도 흔히 남북한을 갈라치기 한 거나 남북 관계가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면은 또 거기에 끼어들어서 자기들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외교적인 공작을 벌였었고 또 조총련을 이용해 가지고 북한을 남한과 좀 멀어지도록 조정하는 그런 말하자면 양동 작전을 그동안에 쭉 해왔었죠. 네. 그거를 잘 간파하고 잘 이용하면 좋은 정부고 요거를
자기 정권 지키는 것은 김정은이나 우리나라의 수구 보수 정권이나 참 비슷하다고 봐요.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을 끊임없이 이용해 먹는 측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유일하게 못했던 정권이 민주정권밖에 없는 거고 그게 남북 관계의 가장 난맥인 거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일단 보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뭐 외교부는 어차피 미국 중심의 외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안보 협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외교부 국방부는 미국과 협력하는 문제를 신경을 쓰고 또 일본과 협력하는 문제도 외교부 소관이니까 그건 하라고 하세요. 그 대신 통일부만큼은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권영세 장관이 그런 대로 내각 안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 면에서는 뭐 가장 강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추측이지만 그러면 통일부는 남북 관계를 국제 정세 변화에 앞서가면서 남북 관계를 좀 주도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플랜 B를 만들어 가지고 그 통일부가 좀 작업을 하는 예. 그런 좀 용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게 있어야만 통일부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이 감지가 되면은 북한도 말하자면 결정적으로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좀 조심할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없애겠다고 하듯이 사실은 통일부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실 통일부 무용론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글쎄요. 아니 지금 통일부 출신으로서는 참 그게 걱정되는 대목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외교부나 국방부하고 통일부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요. 통일부는 플랜 B를 준비하라 이거지. 문재인, 한국이 네.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걸 미국과 협력을 하는데 외무부 시키면 안 돼요. 내 경험으로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외무부한테 이거 가지고 미국 한번 설득해봐라 하면 설명을 잘 못하더구만. 한미 워킹그룹 되는 거죠. 글쎄. 그러니까 한국의 네. 외무부에 통일부에도 영어 능통자들이 있으니까 장관이나 차관이 직접 그 미국에 건너가서 사실 이런 정도의 플랜 B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나고 보니까요, 장관님.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났을 때 그때가 최고의 피크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때 하노이였던가요? 그게 이제 완전히 뭐라 그랬지? 그때 용어도 까먹었네. 결판 내지 않고 그냥 사실상 헤어진 거잖아요. 노딜. 노딜. 그 노딜 그게 정말 어떻게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 안타깝죠. 네. 근데 북한이 그러니까 27일 날 저녁까지만 해도 굿 이너프 딜이 될 수 있었어요. 네. 굿 이너프 딜은 아마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작품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미국이 어느 정도 제재를 풀어주고 북한도 미국이 요구하는 핵 관련 여러 가지 시설을 폐기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출발을 그렇게 하고 단계적으로 조금씩 서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단계별로 그다음에 동시 행동으로 나가자 하는 그 출발점을 만들 수 있었는데 예. 그걸 이너프 딜이라고 했었는데 그 27일 날 저녁까지는 그렇게 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환영 만찬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앞방에서 한 20-30분 만났던 것 같은데 그 방을 나오면서 기자들 앞에서 트럼프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거 그대로 그냥 실시간으로 중계됐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하는데 기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 둘이서 했던 얘기를 들으면 아마 대서특필을 하게 될 거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김정은이도 이제 빙긋이 웃었어요. 말이 맞다 이거지. 얘기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보내담으로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서 꼭 기자들 앞에서 또 트럼프가 난데없이 우리들에게 시간은 많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 싹 굳어지더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밤사이에 트럼프가 변심을 한 겁니다.
그때 트럼프는 국내 정치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국내 정치 겪고 때문에 있었죠. 예.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보좌관 무슨 변호사가 자기의 비행을 막 계속 폭로하는 바람에 말하자면 뉴스의 그 헤드라인을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자기 비행이 그 뉴스의 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걸 덮기 위해서 굿이나 피디일보다는 노딜이 차라리 낫겠다. 그 밤사이 변심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아, 북한이 올해 미사일 발사에만 약 7천억 원 들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우리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어쨌든 추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다면 그 돈은 한 7천억 원 들 거다 하는 얘기인데 북한은 우선 첫째 이 모든 것을 돈으로 그 해결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충성심, 수령에 대한 충성 가지고 기술 개발도 하고 무슨 이렇게 무기도 만들고 하는 거지. 우리는 뭐 전부 다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에 돈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방위사업청에서 또 다시 또 제조 회사에다가 뭐 주문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 돈으로 하지만은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건. 어쨌건 뭐 돈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인민경제, 그 백성들의 실생활, 생필품을 사들이는데 필요한 돈을 돌려 쓴다는 개념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북한이라는 데는 처음부터 스탈린 시대 때부터의 그 전통이지만은 군사 경제와 인민 경제가 완전히 그 넘을 수 없는 산맥처럼 가운데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군수 경제 쪽에서 벌어들인 돈은 군수 쪽에서 쓸 뿐이에요. 이 금액으로만 따지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남북한이 군비 경영 자체가 안 되잖아요. 돈으로만 따진다면. 전 세계 6위에 지금 군사비를 쓰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미사일 발사 그냥 국가 전체가 올인하는 그런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그게 국가 전체가 거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 툭 하면은 괌에서 그냥 뭐 전략 폭격기가 떠가지고 북한 상공을 한 바퀴 휙 겁을 주고 돌아가지. 예년 같으면 1년에 한 2번 하던 한미 훈련이 수시로 지금 계속되지 죽을 지경일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는데 올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식량난은 지금 악화되고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북한을 조롱하는 표현도 있거든요. 야, 식량난이 그렇고 인민들은 지금 굶어 죽는데 미사일 발사할 때냐? 이런 식의 용도로 쓰이는 거잖아요. 글쎄, 근데 그게 그동안에 이 북한 붕괴론자들이 믿는 논리라고 할까 프레임은 이런 겁니다. 계속 군사적으로 이렇게 북한을 압박하면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의 모든 자원을 군사적으로 돌려 쓰는 바람에 인민경제는 주저앉을 거 아니냐. 인민경제 주저앉으면은 폭동이 일어나든지 만약 정권이 붕괴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전쟁 않고도 노스코리아, 북한, 조선민주주의민국 하나가 없어지는 셈이니까 그게 남는 장사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북한은 그런 식으로 해서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요. 그 사람들 94년부터 자기들이 95년이구나. 95년부터 자기들이 98년까지 공식적으로 고난의 행군 시대라고 이렇게 성격 규정을 했는데 그때 북한 사람들 참 살아남은 걸 보면은 눈물겨울 정도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체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김일성이가 이제 사망한 뒤니까 94년에 사망하고 김정일 위원장 체제는 오히려 그 시기에 더 강화됐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군사력에 쓸 돈을 인민경제 돌려 쓰면은 참 저게 오히려 더 좋을 텐데 저런 짓이나 하고 곧 망할 거다 하는 식의 이 얘기는 북한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자, 어쨌건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북 정책, 뭐 또 북한 핵 관리 이런 부분은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미완이 아니라 지금 이제는 뭐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물 건너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게 돼버렸어요. 그 책임은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북한이 핵을 가지도록 만든 것은 문재인 정부다 내지는 뭐 진보 정권이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근데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은 미국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오바마 정부 임기 8년 동안에 북한이 핵실험을 4번 했어요. 응? 그 시기가 우리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겹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고, 그 다음에 트럼프 때도 뭐 초기에는 북미 정상회담도 뭐 할 것처럼 했죠. 그러나 싱가포르에서 2018년 6월 12일 날 좀 거창한 약속을 해놓고도 그걸 이행을 안 하지 않았어요. 안 하면서 계속 친서나 주고받고 하는 동안에 북한은 언제 다시 북미 협상이 재개될지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해 왔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 틈새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보려고 했었는데, 남북 간의 합의한 상황을 갖다 이행하려고 할 때 한미 워킹그룹에서 그때 그야말로 수시로 발목을 잡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회한이 막 느껴져요. 몇 년 전인데 벌써 회한이 느껴진다고요. 뭔가 좀 마음이 좀 아련해. 아, 이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우리도 당시에 방송하면서 제가 표현 많이 했던 게 남북 관계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정권이 바뀌자마자 지금 한미연합훈련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심지어는 한미일 해상훈련까지 했으니까. 지금 전략 폭격기, 미국 전투기 막 한반도에 날아와가지고 공중으로 막 연합훈련 하잖아요. 그럼 북한이 느끼는 어마어마한 공포가 있을 거고. 엄청나죠. 저 공포를 느끼면서 북한이 짜그라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핵미사일 발사를 더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동하는, 답이 안 나오는 상태. 그렇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로밖에 이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 악순환에 계속되는 거고, 사실 여기 이익 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무기를 팔아먹는 자, 정권을 공고히 하는 자, 뭐 자위대에서 이제 공격이 가능한 군대로 바꾸려고 하는 자, 이익 보는 자들이 사실은 다수의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강대강으로만 간다고 보세요?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업적이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트럼프하고 김정은 만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트럼프도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업적. 좋은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강하게 북한을 밀어붙여가지고 북한이 꼼짝 못하게 만들면은 그게 업적이다. 마치 이번에 그 화물노조인가요? 화물연대를 강하게 밀어붙여서 무릎 꿇리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은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북한이 결국 손들고 나오게 만드는 것이 이게 그 업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정책 방향이 돼야 된다는 식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북한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화물연대를 상대로 해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북한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북한 내가 몇십 년을 겪어봤지만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보통 독종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미국이 간단하게 보고 처음에 시작했던 월남 전쟁에서 결국 미국이 손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월남. 그러니까 아시아 공산주의 국가, 말하자면 가난한 공산주의 국가의 소위 그 체제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설명이 안 될 정도예요. 불가사의예요, 진짜. 나쁘게 말하면 이미 세뇌가 된 사람들 설득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동안에 그냥 악만 남은 거예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이 중국한테 침략 여러 번 당했지, 뭐 불란서 식민지 했지, 또 일본한테도 당한 적이 있었지.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미국과 전쟁을 하는 동안에
미국은 그냥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17도선 이북 북부 월맹을 초토화 시켜버리면 손두고 나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전쟁을 64년에 시작을 했는데 통킹망 사건을 일으켜가면서까지 저희 전쟁 그 촉발의 명분을 조작해 가면서까지 전쟁을 시작했는데 근데 결국은 미국이 60년대 말에 손 들고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못 견디고. 왜냐면 뒤통수를 맞으니까. 북쪽을 폭격을 하면은 거기에 있는 월맹 군인들이 라오스 쪽으로 있는 밀림지대를 통해서 남부 베트남으로 돌아가지고 그게 이제 베트콩입니다. 돌아가지고는 농부로 가장하고 일반 평민으로 가장하고 미군이 지나간 뒤에다 수류탄 던지고 뭐 총 쏘고 한국도 많이 당했죠. 결국은 앞뒤로 나중에는 협공을 당하기 시작했죠. 그 미국이 손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남전에서 그렇게 그야말로 사실상 패배하고 나온 뒤에 그 당시에 월남전 사령관 했던 웨스트모랜드가 나중에 회고를 썼는데 그때 내가 참 그걸 읽으면서 아이고 이 바보들 이제서야 그런 생각을 하나? 거기 어떤 대목이 있냐면은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하려고 할 때 사실은 그 삼국지 소설 삼국지를 좀 읽고 들어갔더라면 말하자면 허허실실 작전에 말려들지 않고 뒤통수 안 맞고 허장성세에 속지 않고 그랬을 텐데 그야말로 게릴라 전술에 대응을 못했다. 삼국지에 보면은 그런 게릴라 전술이 많은데 라고 하면서 후회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북한을 상대로 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이 지금 월남에서 했던 것 같은 똑같은 실수를 지금 범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월남에서의 그 패전 경험이 어떻게 보면 반면 교사가 돼야 할 텐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미국한테.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 사람들 생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북 관계가 좋으면 예전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평화통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통일은 바라지 않고 체제를 인정해주고 자유왕래만 해도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지 글쎄, 않습니까? 사실상 또 경제력 격차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생각도 너무 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부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국기도 하나 그다음에 애국가도 하나 뭐 국호도 하나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나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을 통일 문제를 직업적 전공으로 삼아왔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그야말로 통일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통일이라는 상태로 남북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냥 두 나라로 있으면서 약간의 절차를 밟으면은 며칠씩 다녀올 수 있고 자유왕래죠 일종의. 그리고 또 관광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는 교역도 할 수 있는 소위 유럽연합 가맹국들 간의 관계 또는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이라는 거 동남아 국가연합끼리 종교 다르고 언어 다르고 인종 다르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또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달라도 경제적으로는 유무상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은 그게 새로운 의미의 통일이라고 성격 규정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여러 차례 만났잖아요. 통역이 필요 없는 유일한 외국 정상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때 느끼는 여러 가지 우리 같은 사람도 당장 통일되는 거 바라지 않고 자유왕래를 하다 보면 정말로 통일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것도 몇십 년, 많게는 100년, 200년 흘렀을 때 가능할지 몰라도 그러면 결국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정권 잡는 사람은 한반도에 전쟁이 안 일어나게끔만 관리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왔을 때 물론 그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하고 김여정 부부장이 같이 왔었지만은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좀 김여정 부부장이 더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여정 부부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배경이 참 의미가 여러 가지로 좀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통할 통자에다가 이제 한일자를 써놓은 그 신영복 선생 글씨였다고 그러는데 네. 통할 통자에 한일자를 써놨어요. 통합할 통자에 한일자를 쓰는 것은 그 유니피케이션이지만은 영어로 번역한다면 통할 통에 하나 한일 이것은 서로 통하면서 서로 유무상통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나의 어떤 그 협력체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뜻으로 배경을 삼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 그림이 사진이 지금도 남아 있죠. 예. 통할 통자의 한일자를 뒤에 배경으로 해서 그 병풍인지 뭐 어떤 그림인지 병풍이죠. 병풍을 써놓고 사진을 찍었던데 그때 그 배경이 굉장히 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는데 역사는 확실하게 반면교사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반면교사라는 게. 그 반면교사가 돼서 정권이 바뀌어도 사실 지금 한반도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100%는 아니지만 정답은 햇볕 정책이라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 내가 그 박정희 정권 말년이지만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이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정부에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은 역시 이 햇볕 정책으로 시작된 소위 그 평화지향적인 남북관계 그 관리 정책. 남북관계 관리 정책입니다. 햇볕 정책은.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정책이었었어요. 통일은 그 다음 일이라고 그랬어요. 취임사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선 남북 간에 그 무력 사용 그 용납하지 않고 북한의 대남 무력 사용 용납하지 않고 남한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흡수하지 않고 세 번째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가자. 통일은 그 다음 문제다 하는 식으로 취임사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나는 그때 이제 통일연구원 원장이었었지만은 저렇게만 나간다면은 그 정부 김대중 정부 5년 동안에 남북 관계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때는 뭐 차관 임명 받으려고 생각도 못했던 상황이었었고, 근데 하여튼 운 좋게 차관으로 임명돼 가지고 햇볕 정책을 추진하는 최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햇볕 정책 김영삼 정부까지 보수 성향의 정권에서 추진했던 대북 정책과 차원을 달리하는데 이게 남한 국민들한테는 제일 평화로운 상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책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그 통일 그 병풍 안 나왔어요? 못 찾았어요?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나갔습니다. 그래요? 네. 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예. 통할 통자의 한일자. 지금 뭐 선제 타격. 저기 예. 저기 오른쪽에 그 보이는데 저것이 보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통할 통자 한일자가 보입니까? 아니 저 사진은 지금 저것밖에 못 드렸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찾아보고 그 글자 크게 나온 거. 예. 글자가 커요. 예. 김여정 옆에 있는 글자가 통할 통자예요. 예. 문 대통령 뒤에 있는 글자가 한일자고. 사진 큰 거 하나 있네요.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지. 예. 그렇지. 저게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통일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참. 이게 무슨 선제 타격이나 이렇게 말풍선, 트럼프가 했던 놀이를 윤석열 씨가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지금 일본은 키워주고 있으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저 모양새 갖고 가니까 국민들은 엄청 불안하고. 아니 일본의 군사 대국화 내지는 일본 자위대 해외 출병을 사실상 가능케 해주는 정책을
북한이 지금 그 결과도 예측 못하면서 그쪽으로 지금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 같고 대일 정책이 그걸 또 한국 정부가 막아야 되는데 일본이 군사대국화되는 것만큼 막아야 되는데 뭐 북한 때문이라고 하면서 결국 한미일 뭐 이렇게 안보 협력을 그 강조하면서 사실상 일본의 또 군사대국화를 밀어주는 소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뭐라고 합니까 그걸? 미필적 고의예요. 그냥 고의 아닙니까? 고의? 그냥 고의. 그것까지는 아닐 거예요. 아마. 자, 월간 정세현 12월호 방송 이제 마치고요. 날씨도 추운데요. 우리 장관님은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이거 저 이렇게 이거 딱 입었잖아요. 1월 달에는 또 좀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내년은 토끼띠죠. 개묘년이지. 네. 금년이지 이민년이니까 내년에 개묘년인데 금년에는 호랑이의 용맹을 윤석열 정부가 좀 과시한 해였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토끼처럼 영리하게 그러면 평화적으로 남북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통일부는 통일부답게 플랜 B를 좀 생각을 하고 그걸 대통령과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공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미국이 조금이라도 협상적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한 발 앞서가는 그런 준비는 해놓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요. 남북관계 잘해버릴까봐 마음 졸였던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남북관계 잘하면 윤석열 씨의 지지율은 최소 10% 이상 오른다고 저는 봐요. 아니 네. 지지율이 올라가더라도 남북관계 잘 돼야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이 말을 저쪽이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남북관계를 정말 잘해버릴까봐 가슴 졸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월간 정세현 12월호 마치고요. 장관님 네. 미리 인사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